자,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방학 동안의 5주간의 특강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동안 이제 우리가 문법의 전반적인 것을 조금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국어사, 중세국어의 문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항상 첫인사, 왜 이렇게 우리 고3들은 힘이 없나? 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얼마나 전달되느냐가 달라져요. 알겠죠? 오히려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좀 밝은, 굉장히 가능하면은 막 세상이 꽃밭인 것처럼,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공부해도 얻는 게 많아요. 알겠죠? 그런데 맨날 마음속으로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거는 안 되지, 이렇게 고민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거는 누가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누가 더 적극적으로 덤벼드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효율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염두를 하면서 내가 이거 기왕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고3 생활을. 그죠? 항상 옛말에 있잖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죠? 고통을 즐기면은 변태라고는 하지만, 그죠?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물론 뭐 공부 외적인 부분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공부 내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들은 있어요. 알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국어를 정말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사면은 글을 읽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사면 거의 지문 읽는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맨날 읽었던 거 또 읽어보고 비문학 지문도 읽으면서 이거는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마치 책 읽을 시간이 없으니 독서를 대신 국어 문제집으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자신에게 뭔가 이제 조금 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게 된다면은 아마 공부가 조금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국어사 부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하기 전에,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어의 역사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시기별로 우리는 국어를 조금 나눠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필기를 해두면, 자, 시기별 국어의 분류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고대 국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고대 국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삼국시대 이전, 바로 고조선 시대부터 바로 고려 이전까지를 우리는 고대 국어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죠? 이때는 일단 우리의 문자가 없었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잘 없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 하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향가를 기록했었던 향찰, 이런 방식 정도만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됐는데, 이전 교육과정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고대과 국어까지 다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2015 개정부터는 사실상 이제 고대 국어에 대한 내용은 다 빠지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중세 국어로 나뉠 수가 있죠. 자, 중세 국어는 바로 고려, 건국부터 임진왜란 전까지를 우리는 중세국어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이 중세국어도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자, 첫 번째 전기 중세국어의 경우는 바로 고려 건국부터 한글 창제 이전까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 부분이죠. 후기 중세국어에 속하는 부분은 바로 한글 창제 이후부터 임진왜란 전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 국어 같은 경우는 바로 임진왜란 이후부터 시기상으로 하면 17세기부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부터 바로 일제강점, 그 중에서도 1933년 그렇죠? 주시경 선생님께서 조선어학회를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때 최초로 이제 우리말의 문법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를 우리는 근대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실제로 이제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 고려시대랑 조선시대를 묶어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려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죠. 그렇죠? 바로 임진강에서 바라보면 보이는 개성공단이 있는 그 지역이 고려의 수도였고, 반면에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다 보니까 두 지역의 위치 차이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어적인 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었을 거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려 때부터 조선 때까지를 중세국어로 묻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언어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사건, 바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창제가 되다 보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 단원, 국어사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도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자음의 제자 원리부터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음운의 변동을 했을 때 그 전에 음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음운상에서 우리가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폐에서 나온 공기가 발음기관에 그렇죠.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를 우리는 자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때 당시에 해부학적인 지식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알았는지, 자음의 기본자는 무슨 원리? 바로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상형의 원리는 바로 뭐다?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땄는데, 그 발음기관이 바로 뭐다? 장애를 주는 요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의 입속을, 여기 이빨이고 윗 잇몸이고, 역시 아래 이빨이고 아래 잇몸이고, 자, 여기 입속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역을 발음해보면은 기역은 여림 입천장과 혀 뒷소리라고 해서 혀의 모양이 이런 형태가 돼요. 이 뒷부분이 저기 목젖 있는데 닿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혀의 모양을 본따서 기역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윗 잇몸과 혀 끝소리죠. 그렇죠? 바로 혀의 뼈다귀 끝이 윗 잇몸에 이렇게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니은 모양을 본떠서 오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미음은 입술 모양, 사람의 입술을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 여기서 미음을 그렇죠?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시옷은 윗 이빨과 아랫 이빨의 이빨 모양, 요거를 본떠서 얘기했다 하고, 이응은 이제 사람 목청, 그렇죠? 목청의 모습을 본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5글자는 상형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훈민정음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바로 가획의 원리입니다. 자, 가획의 원리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해서 소리의 세어짐을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 한글을 뭐라고 하느냐? 자질문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자질문자라고 하는 게 글자 자자에 성질할 때 진짜예요. 그래서 글자의 성질이 모양에 반영되어 있는 글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획을 더했다는 건 소리가 기존보다 더 거세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로 영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비읍 발음을 할 때 영어에서는 B로 하거나 V로 하거나 하잖아. 그치? 요 두 개가 비슷한 발음이라는 걸 우리는 모양을 통해서 유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어는 비읍, 미음, 피읍 형태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태사 자체에 이미 어디서 소리가 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어를 자질 문자라 하면서 이게 가장 한글이 과학적인 원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체 원리죠. 자, 이체는 뭡니까? 훈민정음 언해본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기본자에 획을 더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한다? 그 원리는 가획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핵심은 바로 뭐다? 획을 더했지만 소리가 세워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가획도 여기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그러면 위에다가 기역에다가, 자, 이게 기본자고, 그렇죠? 가획자, 그렇죠? 근데 가획자가 두 번까지 가획이 돼요. 자, 이랬을 때 기역은 키읔이 되죠. 그 다음 니은은 디귿이 되고 티귿이 됩니다. 그쵸? 미음은 비읍이 되고 피읍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응은 여린 히읗이 되고, 자, 요거를 우리는 여린 히읗이라고 하죠. 히읗이 되고 그 다음에 히읗이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가획의 원리예요. 알겠죠? 자, 화살표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체자 같은 경우는 니은에다가 이체를 하게 되면은 리을이 돼요. 니은에다 획을 더한 건 맞지만 소리가 세지진 않더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시옷에다가 이체, 획을 더하게 되면은 반치음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응에다가 획을 더하면 과수원 모양이죠. 그쵸? 우리는 이것을 옛 이응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 옛 이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세 국어사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응 같은 경우에 우리 현대 국어로 따졌을 때 초성에 왔을 때는 소리가 안 나요. 음가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운으로 나눌 때도 초성의 이응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종성의 이응은 받침 소리로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세 국어는 사실상 음가가 있는 이응과 음가가 없는 이응을 정말로 구분해서 썼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옛 이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는 음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이응 같은 경우는 음가가 없다, 즉 발음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응을 가지고 구분을 해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동국정식 표기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 글자는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 합자의 원리라고 하기도 하고 합성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바로 뭐다? 둘 이상의 자음을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서 새로운 자음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자음을 두 개 이상을 합쳐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연서. 연서는 쉽게 말하면 자음을 세로로 나란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서가 해당되는 경우는 순음 아래, 즉 입술 소리죠. 그렇죠? 입술 소리는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 얘네들이 입술 소리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입술 소리 아래에 이응을 받쳐 쓰는 형태가 바로 연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순경음 비읍,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순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 이런 형태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살짝 하나는 구분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요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유어와 한자어 모두 사용을 했었던 표기입니다. 그래서 고유어 표기에도 순경음 비읍은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민정음 서문 배울 때 사람으로 하여 날로 익혀 사람들로 하여 그쵸 해요. 수비 니격 할 때 이렇게 수비 이렇게 쓰거든요. 그쵸? 이게 쉽게 익히다 하는 이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15세기까지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순경음이 사용이 됐고,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는 고유어와 한자어 모두 쓰였어요. 그런데
아까 하는 바로 쌍비읍 밑에 순경음이 붙는 경우와 피읍 밑에 순경음이 붙는 경우, 미읍 밑에 순경음이 붙는 요 경우, 얘네들은 오직 바로 뭐다? 한자음의 표기에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바로 동국정식 표기에서만 이거를 사용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식 발음과는 맞지 않는 발음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서의 경우는 바로 뭐다? 16세기 동국 정운식 표기가 폐지되면서 모두 소실이 되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오직 동국정식 표기만을 위해서 썼던 표기 방식이 바로 요 연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병서는 둘 이상의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걸 우리는 병서라고 해요. 알겠죠? 자, 병서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각자 병서, 얘는 같은 자음을 가로로 두 번 나란히 쓰죠. 그래서 우리가 쌍기역도 있고 쌍디귿, 그렇죠? 그 다음에 쌍비읍, 그 다음에 쌍시옷, 그렇죠? 그 다음 쌍지읒, 그 다음에 중세에는 쌍히읗도 있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자 병서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있는 게 바로 하병병서예요. 하병병서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걸 우리는 하병병서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하병병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하병병서는 크게 또 사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비읍으로 시작하는 비읍계 하병병서가 있어요. 그렇죠? 비읍계 하병병서는 비읍, 디읍, 그렇죠? 방가 하죠, 그렇죠? 그렇지? 그 다음에 비읍, 디귿, 부들 막 이러죠, 그렇죠? 그리고 있는 게 비읍, 시읒, 욕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비읍, 시읒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시읒으로 시작하는 시읒계 하병병서도 있어요. 시읒계 하병병서 역시 시읒, 디귿, 수고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읒, 디귿 있고, 그 다음에 시읒, 비읍도 있어요. 역시 욕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비읍, 시읒계도 존재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욕을 좋아했나봐요. 그쵸? 자, 그래서 비읍, 시읒으로 시작하는 건 두 개가 있는데, 비읍, 시읒, 기읒, 그 다음에 비읍, 시읒, 디귿,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하병병서에서 우리가 알아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하병병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두 가지, 선생님은 아래다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 옆에다 쓰셔도 돼요. 알겠죠? 뭐 아니면 이렇게 해서 밑에다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하병병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그렇죠? 자, 하병병서에 쓰인 자음들은 모두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이제 하병병서는 사실 중세에는 받침에는 쓰인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중세에는 이제 종성표기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해서 현대국어에서는 음절 끝소리 중에서 이제 뭐 음절 끝소리라고 해서 7개의 자음만 발음이 되는 거지 쓰는 거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세는 사실상 발음대로 표기하는 게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런 성질이.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받침에는 하병병서가 쓰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초성의 어두자음군이라는 형태로 사용이 되게 되고, 그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을 때 하병병서가 어떻게 이것들이 전부 다 발음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알겠죠?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실제 이것도 제 3년 전에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그 해에 나
산이라고 하는 적두어로는 해 혹은 사이시옷을 써서 햇, 요 정도를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의 수확한 예죠. 그래서 해 다음에 이제 사과가 오면 햇사과, 그쵸? 곡식이 오면 햇곡식 이럽니다. 그쵸? 그런데 얘가 아주 특이하게 쌀과 합쳐질 때만 희한하게 얘가 햇살이 돼요. 햇살이 아니라 햅쌀이 됩니다. 알겠죠? 하늘에 있는 햇살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얘가 이제 햅쌀이 됐는 이유를 그때 모의고사 문제에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바로 중세국어 어두자원군의 뭡니까? 영향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어떤 식으로? 원래는 적두어가 해였고 뒤에 붙는 쌀의 원래 형태가 뭐였다? 바로 비읍계 합용명사를 쓰는 어두자원군인 비읍시읒에 아와 아래와 리을이 붙은 이런 형태라고 봤다는 거죠. 즉 여기서 바로 뭐다? 어두자원군의 비읍이 어디로? 앞말로 넘어와가지고 발음되어서 받침이 해비 되었다라고 이걸 묻는 문제가 실제 이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용명사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격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합용명사는 특히 어두자원군 같은 경우, 어두자원군에서 쓰인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합용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16세기부터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대 국어 때, 국어에서 국어식이 시읒계로 통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읍계, 비읍시읒계 다 사라지고 근대 국어로 오면 시읒계만 남아서 시읒계만 쓰이게 돼요. 알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현대에는 바로 된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 양상 같은 경우가 사실 이 단원의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같이 알아두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합용명사, 특히 이것과 관련된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어두자원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음의 제자 원리로 넘어갑시다. 모음은 뭐 간단하니까 휙휙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모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의문에 변동할 때, 의문에 대해서 배울 때 모음의 개념이 바로 뭐였습니까? 폐에서 나온 공기가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어때? 얘네는 발음기관에 영향을 안 받네? 그러면 얘네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음양오행의 철학적인 원리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뭐다? 음양오행의 철학적 원리를 담아서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모음의 기본자도 자음과 똑같이 상형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본뜬 대상은 다르다는 거죠. 자, 모음의 상형의 원리는 바로 뭐다? 기본자 아래아 의이는 바로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상형했다. 어느 분의 설명해 보면 하늘은 크고 끝이 없으니까 점으로 표시를 하고, 알겠죠? 땅은 넓고 평평하니까 의로 표시하고,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로 표시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이라고 하는 철학의 원리를 담아서 만든 게 바로 모음 기본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원리는 뭐 합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합자라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용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중요한 용어는 그 다음이죠. 그래서 모음 기본자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만듭니다. 그 중에서 한 번 합친 것, 초출자는 바로 뭐다? 모음 기본자 의이에 아래아를 한 번만 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다가 아래아를 더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의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해서 만들어진 게 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제출자라고 하는데 제출자는 초출자의 아래아를 한 번 더 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혹은 다른 설명으로는
모음 기본자 의에다가 아래아를 두 번 더했다 해도 맞는 설명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은 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했다고 해서 다른 건가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긴 해요. 우리가 현대에는 형태상으로 아는 이에다가 이렇게 쓰고 어는 이에다가 이런 형태로 쓰잖아. 그렇지? 학생들이 그냥 얼핏 보기에는 마치 획이 더해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에는 바로 뭐다? 절대 획을 더했다 혹은 가획을 했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설명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글자를 합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가끔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포장지 같은 거 보면 국민적인 막 글자들 그 뭐 인쇄되어 있는 포장지나 뭐 벽지 같은 거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모음이 항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같은 경우도 이에다가 점을 이렇게 해서 아를 표시해요. 알겠죠? 우리 현대는 쓰기 편하라고 그냥 이렇게 획 더한 것처럼 쓰지만 실제는 여기에 아래아가 더해진 거기 때문에 점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다 썼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원형을 생각하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지만 학생들이 자꾸 형태만으로 헷갈려 하는 게 바로 이 초출자, 제출자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얘는 그 뭡니까? 기본자를 더해서 만든 거지 획을 가했다, 획을 더했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모음자들도 합쳐가지고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들을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죠. 우리가 쓰는 뭐, 와, 왜 이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요런 것도 있었어요. 알겠죠? 요런 것들, 그쵸? 그 다음에 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었고,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희한한 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자 원리 마지막 부분 종성의 제자 원리를 보게 되면 자, 실제로 언해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종성의 제자 원리 첫 번째가 바로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종성의 글자는 실질적으로 이제 언해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성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 차이가 너무도 미비하기 때문에 새로 글자를 만들어 문자 체계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초성의 글자를 그냥 다시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성과 종성에서 같은 자음이라도 발음이 다르다는 걸 이미 세종대왕님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렇죠? 웬만한 언어학자보다 더 뛰어난 언어학적 지식이 있었다고 추정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다는 건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 차이가 굳이 따로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단모음이랑 기본 자음만 쓰면 24개만 쓰면 다 되는데 만약에 종성 자음까지 만들었다면 어마어마해졌겠죠. 못해도 30-40개는 됐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초성의 글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하죠. 팔종성 가족용. 바로 종성에는 8개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인데 여기서 이응은 주의하세요. 옛 이응입니다. 그냥 이응 아닙니다. 정확하게 옛 이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중세시대 표기는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즉 발음이 표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표기에 반영이 된다. 현대국어랑 차이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알겠습니까? 현대국어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이거는 발음대 규정이지만 중세시대는 아예 쓸 때부터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면 이때는
문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알겠죠?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문법이 처음 만들어진 건 1933년 주시경 선생님이 조선어학회에서 조선어 큰사전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말 규칙의 규정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맞춤법이라고 하는 거, 표준 발음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때 만들어진 걸 토대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들만 추가해가지고 조금씩 변하는 거지 기본적인 전체적인 맥락은 그때 주시경 선생님이 만들었던 그 규정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전까지는 아예 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유념을 해둡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중세국어는 그 고려의 건국부터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까지의 국어를 이제 우리는 중세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중세국어는 기본적으로는 음소적 원리,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음절적 원리라고 해서 음절의 경계를 표기에 반영을 하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 어떻게? 하나의 글자처럼 표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표기 방식이 근대 시대에는 오히려 안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왜? 근대는 타자기 시대잖아요. 그렇죠? 타자기로 치려니까 오히려 글자가 이렇게 모여 쓰는 거는 더 불편했던 거야. 알겠지? 그런데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이 모아쓰기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게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말과 다르게, 외국어와 다르게 음절의 경계가 확실하게 표시가 돼요. 자, 여러분들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해수욕장이 어느 해수욕장입니까? 어느 해수욕장? 부산하면 딱 떠오르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죠. 그렇죠? 해운대 이름을 영어로 표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표기하냐면 HAEUNDAE 이렇게 표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한테 이게 해운대 이름이다 하고 딱 보여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은대라고 읽고 어떤 사람은 해운대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즉 음절의 끝이 어디까지인지가 표기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읽는데 혼선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해운대 쓰면 절대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절의 경계를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으로서 모아서 쓰는 음절적 표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뭐냐? 바로 중성의 표기 방식도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또 별거 아니라서 알려주는 곳이 없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알 수 있을 때 알아두면 좋겠죠. 자, 중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모음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모음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성. 우성은 바로 뭐냐? 자음의 오른쪽에 표기를 하는 거. 우리가 아나 그쵸? 에나 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다? 이 계통에서 파생된 모음자들은 전부 다 자음의 오른쪽에다 쓰죠. 그래서 우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이 계통의 모음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하서는 바로 자음의 아래 표기를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쵸? 이거는 바로 아래아라. 그쵸? 아래아죠. 그 다음에 계통의 모음들은 전부 다 하서, 자음의 아래쪽에다 쓰게 됩니다. 알겠죠? 별거 아니지만 은근히 요걸 이용한 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중세국어의 표기 방식, 표기법의 특징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중세국어는 기본적으로 성조와 방점을 썼어요.
우리나라 말도 옛날에는 15세기, 16세기까지는 뭡니까? 이 중국어처럼 성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국 사람들 말이 시끄러운 이유는 성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됐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기본적인 게 바로 평성. 평성은 점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평성은 바로 뭐다? 낮은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점이라고 해서 글의 왼쪽에다 점을 찍어 표시하는데 평성은 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성은 저 바로 점이 한 개 있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거성, 얘는 높은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상성. 그렇죠? 얘는 점이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바로 뭐다?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입성. 자, 입성은 점과 무관합니다. 즉, 무관하다는 건 점이 없어도 되고 하나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입성은 뭘로 판단하냐? 바로 종성이 기역, 디귿, 비읍인 경우 이때 어떻게? 짧게 끊어서 발음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학교할 때 학 같은 경우는 길게 발음하려고 해도 못해요. 학 안 되잖아, 그치? 그냥 학하고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 받침 같은 경우는 짧게 끊어지거든요, 알겠죠? 요런 걸 바로 입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훈민정음 서문의 첫 번째를 보면은 자, 자, 점 하나에 그 다음 점 두 개, 처음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쵸? 요거를 읽어보면 나는 점이 없어. 그러니까 평성, 낮은 소리야. 나. 그쵸? 그 다음에 랏은 점이 하나, 거성입니다. 앞소리 하나. 여기서 기읍, 디귿, 비읍, 시읍까지 포함이에요. 자, 왜냐면 시읍이 지금 현대는 비읍이랑 똑같은 발음으로 취급하잖아요. 디귿이랑 발음으로 똑같은 발음 취급하잖아요. 자, 그래서 나에서 랏은 점이 하나로 높은 소리인데 그 입성까지 돼가지고 짧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나라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말이 점이 두 개니까 상성이죠. 말. 그쵸? 싸는 점이 없으니까 평성. 낮은 소리입니다. 그쵸? 미는 점이 하나니까 다시 높은 소리예요. 그럼 읽으면 나라, 말, 싸미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알겠습니까? 꼭 중국어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낱말의 발음을 할 때 옛날에는 말의 성조라고 하는 게 존재했고 그 성조를 표기할 때 바로 음절의 왼쪽에다가 점으로써 표기를 했다. 그거를 방점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고3이니까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요런 절음부호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알겠죠? 자, 절음부호는 바로 뭐냐면 종성이 리을로 끝나는 낱말과 그 다음 이어지는 낱말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종성 리을 뒤에 히읗을 넣어서 입성을 표시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훈민정음 서문 아직 기억하는 학생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 기억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못할이라고 할 때 못할이라고 할 때 할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할이 아래야지, 그치? 이때 아래야죠. 여기 보면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못할 놈이 옛날에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현대랑 다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띄어쓰기를 한 게 1896년에 독립신문이 만들어지면서 독립신문 창간사에서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랬는데 얘랑 서로 다른 단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원래는 하다에다가 관형격 어미인 리을이 붙었는데 여기에 뒤에 있는 놈이랑 서로 다른 단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린 히읗을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읽을 때도 할 하고 짧게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리을 받침인데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리을 받침 옆에다 여린 히읗이 쓰였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절음부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구분하는 거는 정말 쉬우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건 뒤에 부분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동국정오시 표기. 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실제로는 책 100년도 쓰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는 제일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동국정오시 표기는 말 그대로 이상 한자음, 즉 한자라고 하는 건 중국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상적인 한자의 발음은 바로 뭐다? 중국식 발음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중국식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자의 오른쪽에다가 한글로 발음을 표기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훈민정음 서문 때 여러분들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중자를 쓰고 중국과 달라 할 때 옆에다가 중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죠? 요게 바로 뭐다? 동국정오시 표기의 방식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동국정오시 표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게 하나가 있어요. 알겠죠? 바로 뭐냐? 얘는 무조건 삼성을 갖추어 씁니다. 무조건 초성, 중성, 정성을 갖추어서 써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 받침이 없는 건 어떻게 해요? 받침이 없는 걸 쓸 때 그래서 그때 그냥 음가가 없는 이응을 썼어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바로 집, 가자잖아요. 그쵸? 얘는 받침이 없어. 그래서 동국정오시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요렇게 표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얘는 강자예요. 그쵸? 받침이 이응 받침이 있죠. 얘는 어떻게 표기한다? 옛 이응을 넣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국정오시 표기에 그냥 이응은 음가가 없는 이응이고 옛 이응은 음가가 있는 이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동국정오시 표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이영보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앞에 있었던 절음부호랑 구분해야 되는 건데 이영보래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한자음의 종성, 리을 뒤에 여린 히읗을 표기하는 걸 바로 이영보래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절음부호랑 어떻게 구분하면 되죠? 구분은 정말 간단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어떻게? 절음부호는 오직 고유어에만, 동국정오시 표기에 있는 이영보래는 한자음에만 무조건 쓰인다. 요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그 절음부호랑 이영보래 구분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서 하나 더 필기하겠다면 그죠? 바로 절음부호는 오직 고유어 표기에만 쓰입니다. 반면에 이영보래는 오직 한자음 표기에만 쓰인다.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두 개 여린 히읗, 같은 여린 히읗이지만 이때는 절음부호고 저때는 이영보래다라는 게 구분이 매우 쉽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동국정오시 표기는 너무 현실적인 한자음과 동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쓰던 한자음과는 동떨어지다 보니까 16세기 초에 사라져요. 그래서 책 100년이 쓰이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책 100년도 못 쓰인 거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동국정운이라는 책에서 처음 쓰인 표기법이라고 해서 동국정오시 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보도합시다. 자, 다 5번 봅시다. 표기법의 변화. 자, 중세국어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어적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뭐다? 중세국어는 소리대로 적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어적기는 쉽게 뭐라고 하느냐? 음운의 변동을 인정을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기에 그대로 반영을 하는 표기법이 바로 이어적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15세기부터 사용이 되게 돼요. 알겠죠?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기법의 변화 같은 거는 잘 봐주셔야 되는데, 자 15세기, 16세기, 그 다음 근대 이렇게 변화를 할 때 적는 방식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어적기가 다 베이스로 사용이 돼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 당시에는 무엇이 없었다? 맞춤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6세기가 되면서 끊어적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끊어적기는 음운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고 뭡니까? 원형대로 표기하는 게 바로 끊어적기예요. 그래서 16세기에 끊어적기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사실 16세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뭐다?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혼용되어 쓰였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근대로 오면서 거듭적기가 등장을 하는데, 거듭적기는 바로 뭐냐? 음운의 변동을 인정하면서도 낱말의 원형도 중복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근대에는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기에 거듭적기까지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밥이라고 하는 단어, 그렇죠? 점심시간 막 지났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 15세기에 이어적기로 쓰면 얘는 어떻게? 이어적기로 쓰면 얘는 소리대로 밥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받침을 연음시켜서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16세기 끊어적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원형을 쓰는 거기 때문에 밥이 현대말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쓰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근대에 오면서 거듭적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원래 형태인 밥도 밝혀 쓰지만 음운의 변동인 비도 밝혀 써서 비읍 받침을 두 번 쓴다고 해서 이걸 거듭적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밥비 이렇게 읽습니다.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5세기 이어적기, 16세기 끊어적기, 근대 거듭적기 이렇게만 되면 정말 편하겠지만 사실은 이걸 베이스로 계속해서 같이 쓰인다, 혼용된다, 추가된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일 황당했던 시험 문제가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 숙명여고에서 전혀 애들이 처음 보는 이상한 글 하나 딱 갖다 놔놓고 이게 몇 세기 글인지 추정해서 쓰시오,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두는 것도 이 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국어사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요소죠. 바로 모음조화입니다. 자,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국어가 조금 쉬웠을 때는 중세국어 관련된 내용은 모음조화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나머지는 뭐다? 보기에 나와 있는 제시된 거 그냥 유추해가지고 풀면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음조화에 관련된 지식은 정말로 중요하니까 꼭 반드시 모의고사는 항상 요걸 토대로서 마지막에 선택을 하게 만드니까 요거는 잘 알아둡시다. 자, 모음조화는 모음의 성질에 따라서 같은 성질의 모음끼리 어울려서 사용하게 하는 게 바로 모음조화입니다. 그러면 모음의 성질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쵸? 바로 모음의 구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자, 음양오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밝음의 의미를 가지는 양성모음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음양이라고 하는 음양오행의 원리가 바로 뭐냐? 밝음과 어두움은 서로 상보적인 것들을 서로 도와주는 관계다. 상보의 관계다라고 보는 게 음양오행입니다. 알겠죠? 절대
어둡다는 게 부정한 것이 안 좋은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고 밝은 게 긍정적인 것의 의미가 원래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꾸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거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양성, 밝음을 가지고 있는 모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음으로 정했어요. 자, 그럼 질문합시다. 하늘과 땅 중에 우리가 밝은 거 하면 어느 게 더 밝겠습니까? 하늘과 땅 중에는 하늘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래아가 양성 모음에 포함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사람의 오른쪽이 밝을까 왼쪽이 밝을까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오른쪽이 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뭡니까? 오른이라는 말이 바른이라는 뜻입니다. 왼말이 틀렸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의미가. 실제로 여러분들 고전작품 중에 보면 왜다 할이 누가 있으리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게 해석을 하면은 틀렸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만들어낸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원래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오른쪽을 밝음의 색이라 밝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와 야가 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쉽죠? 땅의 위가 밝습니까? 아래가 밝습니까? 당연히 땅의 위가 밝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 요 얘네들이 양성모음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음성모음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자, 하늘의 반대니까 땅, 의죠. 그쵸? 그다음 사람의 오른쪽이 양성이었으니까 왼쪽인 여. 그쵸? 땅의 위가 양성이었으니까 아래인 우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은 아까 뭐라고 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존재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중성을 취합니다. 자, 그래서 모음조화를 할 때 양성에서 중성을 거쳐서 음성으로 가거나 음성에서 중성을 거쳐서 양성으로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양성과 음성이 바로 쓰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 시대에는 그 모음 체계도 현대랑은 굉장히 달랐고 현대보다 더 복잡했어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사 현대는 은는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죠? 앞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은는에 두 개로 구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세 시대는 요것도 양성이면은 안, 음성이면 은, 역시 마찬가지 양성이면 난, 음성이면 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이라고 쓰려면 중세는 어떻게? 같은 양성 모음이 아래아를 쓴 나난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반면에 너라고 하면 어떻게? 이때는 같은 음성이니까 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모음조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몇 번 풀어봤을 텐데 보면 특히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게 조사와 어미 관련된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중세 국어사에서는. 알겠죠? 그런데 이 조사와 어미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항상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이 모음조화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체크를 보면은 그래서 고등 모의고사의 경우는 모음조화에 대한 이해가 오타네요. 선생님이 다 만들다 보니까 오타예요.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세 조사의 사용, 어미의 선택 등 모든 문법적인 요소에서 모음조화는 항상 필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꼭 제대로 알고 있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여러 가지 조사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중세시대 주격조사, 이거는 뭐 고1 때 한번 다 배웠던 내용일 테니까 자, 후딱후딱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중세시대 주격조사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 가지 형태로 쓰였죠. 그쵸? 첫 번째는 바로 자음 모음을 쓰는 이 형태, 그 다음에 그냥 모음만 사용하는 이 형태, 그리고 마지막이 주격조사를 생략하는 영형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자음 모음의 이 형태를 쓰는 거는 낱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앞에 오는, 조사의 앞에 오는 낱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에는 주격조사로서 자음 모음의 이 형태를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었던 나랑 말쌈
원래는 요거거든요. 알겠죠? 여기에 주격조사 이가 붙었기 때문에 앞에 받침이 있죠. 그쵸? 그래서 자음 모음의 이 형태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했었던 이어쓰기가 더해져가지고 말싸움이 이렇게 쓰는데 학생들이 자꾸 이어쓰기 한 거를 자음 모음의 이가 아니라 그냥 모음이만 더한 거 아니냐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받침이 있으면 무조건 얘는 자음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무조건 자음 모음의 이 형태다. 요거는 고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형태는 자, 앞에어는 뭐 주격조사 앞에어는 낱말이 이, 에, 예, 왜, 워, 의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주격조사로 모음 이만 쓴다. 그 다음 요 형태는 낱말이 모음 이, 에, 예, 왜, 워, 의로 끝나는 경우에는 주격조사를 생략한다. 복잡한 거 같죠? 그쵸? 그치?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바로 모음으로 낱말이 끝날 때, 그쵸? 마지막 모음의 형태상 이를 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음 이 형태를 쓰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얘를 붙일 수 있냐 없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아에다가 이를 붙이면 뭐가 돼요? 애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이 형태를 쓰는 겁니다. 붙일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에다가 이를 붙이면 뭐가 돼? 애가 되잖아요. 그쵸? 와에다가 이를 붙이면 왜가 돼요. 그쵸? 워에다가 역시 마찬가지 이를 붙이면 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지금 여기 이거 이외의 모음들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아래아에다가 이를 붙이면 현대말로 하면 약간 에와 비슷한 발음이에요. 알겠죠? 그냥 편하게 에로 발음을 하면 됩니다. 이게 아래아를 아로 취급을 하면 여러분들 읽으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쨌든 형태상 이가 붙을 수 있으면 이 형태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를 붙일 수 없어. 왜? 이에다가는 이를 붙이면 모음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 아에다가 뭡니까? 에에다가 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치? 마찬가지 이 에에다가도 이를 붙일 수 없어. 즉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표기를 한 모음들은 옆에 이를 붙이면 말 자체가 지금 다 어떻게 성립을 할 수 없는 모음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형태상 붙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때는 영형태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고3이니까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중세에는 바로 뭐다? 얘는 모음 에를 이중 모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으로 취급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중 모음이다? 바로 에는 무엇과 무엇이 아에다가 이가 합쳐진 형태다. 그 다음 에는 역시 바로 뭐다? 어에다가 이가 합쳐진 형태다. 그러니까 이 형태, 이런 흔적은 현대에도 남아있어요. 알겠습니까? 현대에도 보면은 용언들 중에 용언의 끝이 에로 끝나는 경우에는 뭡니까? 뒤에 어미로서 어나 엇이 올 경우에 어나 엇을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날씨가 개다 같은 경우는 날씨가 개었다 해도 되지만 날씨가 겠다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지? 그게 바로 요 흔적인 겁니다. 왜? 얘 속에 이미 뭡니까? 아나 어가 다 합쳐져 있는 형태라고 우리가 이때 당시에 봤다는 거예요. 손을 베다 같은 경우도 뱉다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뭐다? 원래 얘네들 중세시대는 얘네들을 이중모음으로 취급을 했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거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발음이 중복될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을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묻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형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생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영형 때 많이 배웠던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불휘. 그래서 뿔인데 여기에는 주격조사로 영형태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항상 어떻게? 해석은 뿔이 가. 요 가를 해석을 하면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왜? 생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묻기 위해서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형태라고 해서 해석상에서도 생략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란다. 다음 관형격 조사를 보도록 합시다. 자, 관형격 조사도 이제 이렇게 나뉘는데, 자, 관형격 조사는 시읒과 그 다음에 에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그렇죠? 자, 시읒을 쓰는 경우는 바로 뭐다? 앞에 오는 체언이 무정명사이거나 혹은 유정명상 중에 높임의 대상일 때는 시옷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훈민정음을 보면 나라 이렇게 쓰였거든요. 알겠죠? 이게 바로 뭐다? 나라에다가 지금 시옷을 붙인 건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관형격 조사 시옷이다. 왜? 얘가 감정이 없는 무정명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고등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설명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상관없지만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거는 시험엔 절대 안 나와요. 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취급하는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언어학자들 중에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중세 시대에는 나라라고 하는 존재도 임금과 동격으로 보고 높임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읒을 붙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도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높임의 대상한테 시읒을 붙이는 가장 확실한 내용은 요게 있죠. 석보상절에 보면 부처님을 얘기할 때 부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알겠습니까? 부처는 뭡니까? 신이잖아요. 그렇죠? 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높임의 대상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로서 시읒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이거는 부처의라고 해석하고 이 부처가 바로 뭐다? 유정명사 중에 높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반면에 앞에 있는 말이 유정명사일 경우는 뭘 쓴다? 에나 의를 쓰는 거죠. 그때 아까도 얘기했죠. 바로 에를 쓰는 경우는 언제? 양성모음일 때. 의를 쓰는 경우는 언제? 음성모음일 때. 바로 모음조화를 기준으로 요거를 구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부사격 조사는 역시 마찬가지죠. 자, 부사격 조사는 자, 예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앞 체언에 오는 모음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해요. 역시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양성과 음성을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 외에도 부사격 조사는 도군, 두군에서 이거는 뭐뭐 보다라는 뜻의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라와도 역시 같은 뜻이에요. 라와도 뭐뭐 보다라는 뜻의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청산벽을 보면 널라와 씨름한 나도에서 해석을 할 때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 도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근대국어 중에 그 뭡니까 동명일기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해가 떴는데 그 해의 색깔이 뭐다? 호박 도건 곱더라 해서 호박 같은 보석보다도 훨씬 해의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더라 곱더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뭐뭐 도건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명사형 어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쵸? 자, 명사형 어미도 15세기에는 음을 사용을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은 날로 수매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날로 수매라고 하는데 이 수매는 바로 뭐다? 원래는 기본형이 쓰다. 그쵸? 여기에다가 뭐가 붙었다? 명사형 어미로 음이 붙습니다. 음이 붙고
여기에 뭐가 부사격 조사 에가 붙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어적기가 세서 쓰여서 날로 수매라고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5세기에는 이렇게 음만 쓰여요. 알겠죠? 근데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뭐다? 기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6세기에는 음도 쓰지만 기도 같이 사용한다. 이런 모습도 우리가 명사형 어미로서 쓰이는 것이고, 그러면 기가 쓰였으면 얘는 16세기 이후의 글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하는 높임법입니다. 그죠? 자, 우리 현대국어의 높임법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그죠? 현대국어는 주체 높임일 때만 뭡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의시를 썼었고, 객체 높임에는 특수어휘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아예 쓰지도 않고, 그 다음 상대 높임 같은 경우는 그냥 종결 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세국어의 높임법은 주치, 객체, 상대 할 것 없이 모두 뭘로?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이 됩니다. 통해 실현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주어를 높이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바로 뭐다? 뒤에 이어지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시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샤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샤는 바로 뭐다? 뒤에 이어지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샤를 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공제, 그렇죠? 증자, 다려, 증자에게 밀러, 갈아, 샤대 이렇게 쓰거든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샤는 모음 앞에서 쓴다면서요? 왜 뒤에 자음이 왔는데 왜 여기서 샤를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자, 샤 다음에 자음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알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음이 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갈으다. 그렇죠? 여기에 뭐가 샤가 붙고 그 다음 뒤에는 뭐가 붙었냐면은 아대인데 여기서 아가 아로서 동음 탈락으로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니라 샤. 그냥 샤로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이 경우도 뭐다? 사실은 샤아인데, 그쵸? 요 아가 생략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어말 어미로 우리말이 끝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어말 어미가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샤 다음에 자음이 오거나 샤로 끝나는 경우는 사실은 뒤에 뭐가 생략됐다? 이렇게 아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학생들이 낚이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객체 높임법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문장의 객체 또는 부사어를 목적어 또는 부사어를 높여주는 방법인데, 자, 이게 제일 복잡해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삽잡잡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나누면은 초성이 시읒이냐 지읒이냐 반치음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종성이 비읍이냐 순경음이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초성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바로 앞에 오는 음절, 어간의 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간의 끝이 기읍, 비읍, 시읒, 히읗으로 끝나면은 시읒으로 시작하는 삽이나 삽, 이걸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앞에 음절의 끝이 지읒, 치읒, 디귿으로 끝나면은 지읒 계열로 시작하는 잡이나 잡, 요거를 쓰게 돼요. 다음 앞말이 모음이나 니은, 미음, 리을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단치음 계열인 삽, 잡 이런 걸 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받침이 비읍이냐 순경음이냐는 뭘로 구분하느냐? 이거는 뒤에 이어지는 음절을 봐야 돼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비읍을,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순경음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소학원이라고 16세기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살과 머리나 이런 것들은 부목기 다자 반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알겠죠? 자, 여기서 기본형이 바로 뭐다? 원래는 받다입니다. 물건을 받다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모님께 받은 거니까 객체를 높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부서를 높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말의 받침이 디귿이니까 무슨 계열? 지읒 계열을 써서 바로 뭐다? 지읒으로 시작하는 아래하는 공통이니까 그렇죠. 요거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받자 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종결 어미로서 뭘 썼냐? 엄한 어미로서 안이 쓰인 거예요. 알겠죠?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없는 거니까 뭐다? 모음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순경은 비읍인 받자 요거를 쓴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어적기가 돼서 받자 반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바로 중세국어 객체 높임법의 모습이고 요거는 솔직히 학생들이 진짜 어려워서 지금까지 수능 모의고사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학생들을 굉장히 머리 아프게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꼭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국어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높으니까 그런 것들 잘 봐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재미있는 걸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순경음 같은 경우는 16세기에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계열, 순경음 비읍 계열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16세기에 소실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더 웃긴 게 있는데 요것만 소실이 되면은 되는데 조금 희한하게 소실이 되는 형태를 좀 보여줘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했느냐? 원래 이제 우리가 아까 받자 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15세기에 이제 그 높임법으로서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요것이 뭡니까? 나중에 순경음이 소실되고는 어떻게 쓰이냐면 받자 온 요렇게 쓰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형태로 쓰여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쉽게 쓰다라고 하는 게 수비라고 하는 게 이것이 나중에 근대로 오면은 수이로 바뀌게 돼요. 알겠습니까? 요런 형태가 바뀌는데 요거는 형태를 뜯어보면 그냥 단순히 순경음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변화할 거는 다 한 다음에 순경음이 이음으로 바뀝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어떤 경우는 바뀌고 변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바뀌고 변하는 경우, 변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시험에 내면 이거는 좀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요런 내용 정도까지는 반드시 여기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상대 높임법은 마지막은 아니고 높임법의 마지막. 그렇죠? 벌써 지나가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자, 상대 높임법은 말 그대로 청자를 높여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근데 청자를 높일 때도 이거는 선어말 어미를 쓰는데 현대보다 오히려 간단해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는 언제? 평서문일 때. it은 언제? 의문문일 때.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는 뭐 이다, 뭐뭐뭐이다 이렇게 쓰지만 상대 높임법은 뭐뭐뭐이까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평서문과 의문문만 구별하면은 요거는 정말 쉽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하게만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핵심 체크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모두 선어말 어미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마 뽀개지게 만들 건데, 그쵸? 자, 의문문도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중세 의문문의 경우는 현대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나누는 기준은 바로 뭐다? 주어가 1인칭, 3인칭인 경우와 주어가 2인칭인 경우, 요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주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 바로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되는 의문문. 즉, 바로 뭐다? 우리가 흔히 쓰는 바로 뭐다? 용언을 사용한, 사용하는 의문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되는 의문이 있어요. 즉 바로 뭐다 이거는 체언 더하기 뭐다? 이다. 여기서 이 이다가 바로 의문형으로 바뀔 때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이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경우에 그 중에서도 또 역시 판정 의문문이냐 설명 의문문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판정 의문문은 쉽게 얘기하면 뭐다?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 알겠죠? 얘들아 오늘 아침밥 먹었어? 하면은 네 또는 아니요로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판정 의문문이다. 근데 반대로 설명 의문문은 내용을 설명해줘야 되는 의문문이 있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의문사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얘들아 아침에 무엇을 먹었니? 하면은 무엇을 먹었는지 설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학원에 어떻게 왔니? 하면은 어떻게 왔는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의문사를 사용해서 내용을 설명해줘야 되는 것을 바로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적어놓으면 판정 의문문은 바로 뭐다? 예, 아니요. 그쵸? 또 대답이 가능한 의문문이 판정 의문문이고 설명 의문문은 바로 뭐다? 얘는 의문사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서술해야지 대답이 가능한 의문문이 바로 설명 의문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판정 의문문은 바로 뭐다? 종결 어미로서 여기서 보면 아 계열, 오 계열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죠? 이게 쉽게 말하면은 바로 뭐다? 아 계열이 우서, 오 계열이 하서. 아까 모음에 쓰는 위치에 따라서 나눈다고 했었잖아. 그치? 요거를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종결 어미로서 판정 의문문일 때는 여 쓰고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에서는 요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해서 서술어가 되는 의문문의 경우 역시 판정 의문문일 때는 우서인 판정 의문문은 무조건 우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판정 의문문일 때는 보조사 가를 씁니다. 알겠죠? 이 딸이 너의 종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알겠죠? 이 딸이 너의 종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판정 의문문.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판정 의문문을 씁니다. 근데 설명 의문문일 때는 보조사 고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네, 이제 그 한어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이 그 중국어를 어떻게 잘하느냐,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는데 이때는 보조사로서 고를 사용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어가 2인칭일 때는 너무 쉬워요. 이거는 의문문이 판정 의문문이냐, 설명 의문문이냐, 뭐 체언의 보조사가 결합했냐, 용언의 어미가 결합했냐 상관없이 뭐다? 무조건 니은다만 씁니다. 알겠습니까? 너는 이렇게 하난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치? 이게 의문문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바로 이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 의문문일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기까지가 소리 하나가 더 있네. 진짜 중요한 게 있네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거 이거는 진짜로 관련된 지식이 없으면 못 푸는 그런 문제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다? 기역 고경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자, 요거는 진짜 관련 지식 없으면 못 푸니까 꼭 유념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기역 고경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렇죠? 자, 몇몇 체언 중에는 조사와 결합을 할 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낱말들이 존재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지금 얘가 보면 나모가 돼 있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그 중세국어에서 항상 배웠던 거 있잖아요. 바로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모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나모. 원래 여기서는 뭡니까? 주격조사가 붙으면 아까 뭡니까? 앞에 받침이 있으면은 자음 모음의 이. 그렇죠? 형태상 이가 붙을 수 있을 경우에는 모음이. 형태상 이가 붙을 수 없을 때는 그냥 영형태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나모, 오이기 때문에
주격 조사를 붙으면은 이가 붙어가서 원래는 남의 이렇게 써야지 원래는 맞는 형태예요. 원래 형태가. 그쵸? 근데 실제로 얘를 쓰니까 어떻게 쓴다? 남기 이렇게 쓰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나모 이렇게 있었죠. 그쵸? 여기에 주격조사 이 요게 붙은 거거든요. 그쵸? 근데 얘가 붙을 때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 앞에 있는 뭡니까? 나무에서 마지막에 모음이 탈락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원래는 없었던 뭐다? 기역이 첨가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없었던 기역이 첨가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요게 형태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남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없던 기역이 첨가가 되기 때문에 이름이 기역고경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고경어의 이름이 유래를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보게 되면 주격이랑 만났을 때는 남기, 목적격이랑 만났을 때는 남갈, 그 다음에 보조사랑 만났을 때, 은능과 만났을 때는 남간 이렇게 돼요. 용조천가에 뿌리 깊은 남, 불이 깊은 남간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얘가 규칙적인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여기 보면 공동격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나무와라고 그대로 써요.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뭐다? 불규칙이 또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불규칙, 여기서 보면 나무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때는 뭡니까? 기역이 첨가되는 이런 고경의 형태를 취하지만 또 어떤 때는 안 취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어떤 낱말이 그 조사와 결합했는데 체연이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걸 우리는 기역 고경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바로 히읗 종성 체연이 있습니다. 자, 히읗 종성 체연 같은 경우는 자, 중세 체연 중에 종성 히읗이 체연의 오른쪽에서 따로 붙어 있는 체연들이 존재를 해요. 밑에 예를 보면 우히읗, 저 우는 이제 위쪽, 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 히읗, 그 다음에 바다 히읗, 그 다음에 내물할 때 내히읗, 그 다음에 산을 나타내는 외히읗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옆에 지금 히읗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히읗 종성 체온이 골치 아픈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 얘는 표기 방식이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어 놓읍시다. 바로 히읗 종성 체온의 표기를 보게 되면 그쵸? 자, 첫 번째 그치? 자, 히읗 종성 체언 뒤에 그쵸? 체언 뒤에 플러스 뭐다? 모음으로 체언이니까 당연히 어미가 붙을 수는 없겠죠. 그쵸?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히읗이 조사의 초성으로 표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죠? 바다 히읗 더하기 자, 히읗으로 얘도 어쨌든 끝은 히읗이잖아요. 그쵸? 그죠? 그럼 주격조사가 붙으면 뭐가 붙어야 돼? 자음 모음에 이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히읗 앞에 끝이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쓴다? 실제로 쓸 때는 바다 히 요렇게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쵸? 자, 히읗 종성 체언 뒤에 체언 뒤에 그쵸? 이어지는 음절의 초성이 디귿, 디귿, 비읍, 지읒인 경우가 있죠. 알겠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히읗과 그쵸? 초성을 축약을 합니다. 즉 거센 소리 대기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산을 나타내는 말이 왜 히읗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뭡니까? 부사격 조사 과가 붙게 되면 얘를 어떻게 쓰느냐? 매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거는 꼭 조사가 아니라 다른 게 와도 이때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흔적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현재에도 남아있어요.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동물의 남자 여자를 나타낼 때 우리는 암수하잖아. 그치? 암수 뒤에는 어떤 낱말이 붙어도 거센 소리대가 일어나요. 암에다가 것이 붙으면 암것이 아니라 암컷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쵸? 수에다가 닭이 붙으면은 수닭이 아니라 수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이때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읗이 뭡니까? 이어지는 음절의 초성이 디귿, 디귿, 비읍, 지으신 경우에는 히읗과 초성을 축약해서 거센 소리 대가 일어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세 번째. 그쵸? 자, 히읗이 뒤에 오는 음절이 모음도 아니고 축약도 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자, 히읗 종성 체언이 그렇죠? 연음도 될 수 없고 축약도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히읗을 생략합니다. 탈락시킵니다. 알겠습니까? 이때는 그냥 히읗을 탈락시켜버려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위를 나타내는 우에다가 그죠? 집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편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뭡니까? 이때는 그냥 우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축약도 될 수 없고 연음도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히읗을 탈락시켜버려요. 그래서 형태상 여러분들이 히읗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히읗 종성 체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간간히 시험에 모의고사 이런 데서 꽤 잘 나오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외에는 이제 중세 시대에는 두음법칙이나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자, 원순모음화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요거는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원순모음화는 바로 수능, 즉 입술 소리죠. 그쵸? 입술 소리에 해당하는 건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이죠. 그쵸? 그래서 수능 아래, 그쵸? 모음, 의가, 그치? 원순, 모음, 바로 우죠. 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원순모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물을 나타낼 때는 물, 불을 나타낼 때는 불, 그 다음에 풀을 나타낼 때는 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현대로 오면서 물, 불, 풀 이렇게 변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원순모음화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는데 원래는 입술 소리 아래에 입술 소리와 그 다음에 받침이 또 리을인 경우에는 그 사이에 원순모음으로 변해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순모음하다. 이거는 사실 받침도 중요하긴 한데 하나 적어놔야 되겠네. 소리. 자, 입술 소리 아래, 그치? 아래 모음무가 원순으로 변하는 현상인데 이때는 바로 뭐다? 종성이 리을이어야 합니다. 요거는 적어 놓읍시다. 추가. 선생님이 빼먹었네요. 그래서 입술 소리와 초성은 입술 소리고 종성이 리을일 때 그 사이에 바로 뭐다? 원순모음이 오는 현상이 바로 원순모음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외에 이제 어두자음구는 음절에
음절에 그 초성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 즉 합용병서가 오는 경우를 우리는 어두자음근이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어두자음근은 바로 뭐다? 자음들 모두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것 정도는 꼭 알아둬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세국어를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함으로써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뭐 시간도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좀 생소한 내용이 또 많이 있었고,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안 배웠던 내용들도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실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어떠한 내용으로서 변형이 되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5주간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똑같은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의문의 변동을 할 때도 최근 경향 중에 보면은 뭡니까? 모음 축약을 반모음하는 교체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현재 국어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국어의 문법이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이제 그냥 단순히 난이도를 올리는 형태로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의 교양들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첫 번째, 모의고사도 내신과 마찬가지로 지식이 없으면 풀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문법 같은 경우 모의고사 문법 문제는 학생들 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은근히 많았습니다. 왜? 사실 보기에 웬만한 내용도 다 제시해 주잖아요. 뭐 여기에 적용이 되는 한글 발음 표준 발음법이 뭔지, 한글 맞춤법이 뭔지, 그다음에 뭐 예문을 통해서 뭡니까 명사절이 어떤 건지, 부사절이 어떤 건지 다 제시를 해주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통박 굴려가지고 추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지금까지 다 해결이 됐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점차 국어가 어려지면서 최근 특히나 한 2년, 3년 특히 2022년 개정이 딱 시작되면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모의고사가 점점 내신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지식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풀 수 없게, 이제는 보기가 뭐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힌트가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유형의 문제다 라는 형태로서 지금 문제가 변모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최근의 모의고사 경향이 원래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 요거를 살짝 비튼 다른 이론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게 뭐냐라고 묻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아까 얘기했던 반모음하라는 거죠. 원래는 축약인데 이거를 방향을 틀어서 보면은 교체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문제를 단순히 하면 뭐다? 반모음만 찾아라. 사실은 혹은 모음 축약 찾아라. 사실은 이 문제였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가 일부러 막 꼬우고 해가지고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내가 아는 거에서 뭐였다라고 판단을 낸 다음에 그것과 동일한 거 혹은 동일하지 않은 거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찾아내면은 사실 문제에서 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에는 보기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난이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자꾸 사용되고 있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꼭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점점 경찰대 문제 형식으로 조금 넘어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경찰대 문제는 진짜 지식이 없으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경찰대 문제 같은 경우도 한번 문법 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면은 아마 문법 실력을 올리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몇몇 학생들은 이건 내가 하는 거랑 유형이 너무 다른데 수능과 너무 다른데 이거 왜 해요? 꼭 그러는 애들이 문법에서 다 틀려서 대학 못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애들 내가 수없이 봐왔어요. 실제로 전에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 형이었는데 얘가 단대국어, 강남에 있는 단대국어 있는데 여기서 항상 전교 1, 2등만 하던 애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이니까 당연히 얘는
의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첫 해 시험에 애가 긴장을 했는지 국어를 좀 못 봐가지고 의대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동생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잠깐 상담이나 하러 이제 부모님하고 온 김에 이제 상담이나 좀 받아볼래 해가지고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경찰대 문제를 풀렸어요. 왜냐면 들어보니까 사관학교 문제도 다 풀어봤고 하다고 했으니까 경찰대 문제를 한번 풀려봤거든요. 근데 결과는 한 60점대 나왔었어요. 알겠죠? 전교 1, 2등 하는 애가 60점대? 좀 의아했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사실 가관이었어요. 걔가 하는 말이 이거 수능이랑 완전히 유형도 다른데 왜 풀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말하라. 네가 싫으면 말하라. 어차피 사관학교 문제 다 풀어봤고 네가 테스트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딱히 좋진 않네.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넘겼거든요. 걔 결국 3년 동안 재수해서 의대 못 가고 마지막에 그냥 연대 공학과 쪽으로 간 걸로 들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자만심 가지고 하면 절대 될 수 없는 게 공부예요. 알겠죠?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솔직히 말해서 참 개선돼야 될 여지도 참 많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선생님이 굉장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데이터를 쌓아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수능은 학생들이 부족한 걸 잘 찍는 시험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부족한데 그걸 안 채우잖아요? 꼭 거기서 망해서 수능에서 점수가 안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걸 유념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 기왕 대충 이거 유형 좀 풀어보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끝까지 파고드는 공부. 알겠죠? 특히 학생들 중에 이런 애도 있어요. 특히 수학 문제 잘 푸는 애들 중에 보면 수학 문제만 주구장창 풀어. 근데 문제는 걔가 중요한 게 뭐냐? 어려운 문제는 안 풀어. 지가 풀 수 있는 것만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실력이 절대 안 늡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알겠죠? 선생님들이 뭘 가르쳐줘도 나중에도 쓸모 있겠지.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가면 요즘 90%가 잔다고 하던데, 그치? 여러분들만이라도 안 자면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소수를 위한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 듣고, 알겠죠? 그래서 내신도 당연히 선생님이 내시는 거니까 내신도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뭡니까? 다 대학 교육 열심히 잘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좋은 점만 배우고 여기서 좋은 점 저기서 좋은 점 배우면 여러분들 더욱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유념을 하면서 타인의 나쁜 점을 보기보단 좋은 점 보기, 타인에게 부족한 점 보기보단 배울 점 보기, 항상 이런 걸 마음에 두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그렇죠? 좀 활기차게,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전부 다 즐거운 일만 있어서 웃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웃는 사람들이 항상 즐거워서 웃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몸은 힘든데 정신적으로 힘든데도 남들을 위해서 서로 자기가 밝게 보이기 위해서 웃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지 공부도 적극적으로 해야 잘 됩니다. 실제로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소극적인 아이들, 공부에 굉장히 자신이 없어 하는 애들은 오답 고를 확률이 높아요. 헷갈리는 것 중에서. 반면에 내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애도 있어. 얘는 쟤는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점수가 잘 나온다 이런 애도 있거든요. 성격도 자신감 있는 애들 중에 보면 그런 애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정답 고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선생님이 20년 동안 보면서도 참 신기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는 애들은 오히려 헷갈릴 때 오답 고를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평소에 공부할 때 자신감 있게 좀 밀어붙이고 할 때 하고 이런 애들은 오히려 두 개 중에 헷갈리는 것 중에 정답 고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1년이라는 시간, 정확하게는 거의 헤매는 시간이나 빼면은 거의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 항상 유념하고 이 5주 동안 수업한 게 여러분들 수능에 꼭 단 1, 2점이라도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5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